안녕하세요. 우리 2차 집필평가 범위를 한 번에 총정리하기 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기존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개념을 음, 가장 축약해서 외울 만한 키워드들을 뽑아놓은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만 들어서 몇 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늠할 수는 없어요. 복습을 위한 도움 영상에 불과하고요. 여러분은 교과서로 가셔서 꼭 교과서에 있는 표현과 사료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현재 올려드리는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조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은 어디서 듣던 얘기들이 나와서 나 이거 다 알아 하고 착각하기 딱 쉬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여러분이 백지에 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되어야 실제 내가 공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위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합니다. 자, 연표로 선생님 진행할 거고요. 주요 개념들을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배경으로 먼저 제국주의 국가들이 팽창을 하면서 선생님 뭘로 비유했었냐면 교실에 가득 차 있는 풍선으로 비유했었어요. 결국 이들이 계속해서 팽창한다면 서로 부딪혀서 터지겠지. 네, 그 충돌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식민지를 향한 열망은 곧 열강의 대립을 불렀다. 자, 두 번째로 독일 이후에, 독일 통일 이후에 그들은 비밀 외교를 통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즉, 어떤 한 국가랑 다른 국가가 싸우면 나머지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맺고 있었던 그들의 동맹을 삼국 동맹이라고 배웠죠. 자, 여기에 상대적으로 자, 독일에 대항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네, 삼국 협상을 배웠어요. 앞으로 여러분 연합이라 불러도 협상국을 말하는 게 됩니다. 자, 동시에 유럽의 허약고라고 불렸던 발칸 반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서 여러 민족들이 독립하면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범 게르만주의와 자, 게르만족 독일과 오스트리아 있었습니다. 범 슬라브 주의. 예를 들어 세르비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 자, 이 나라들이 충돌하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일 것이다. 발칸반도일 것이다.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진짜로 발칸반도에서 일어났죠.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하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자, 그 사건의 이름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동쪽에 러시아와의 전선의 동부전선, 독일의 서쪽 영프 등과의 전선의 서부전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전선에서 독일이 초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격하면서 굉장히 우세했지만 이 영프의 격렬한 저항과 러시아의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자, 전쟁이 오래되자 거기 구덩이를 파고 대치해요. 요게 바로 참호죠. 자,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참호전이 시행됐던 메인이었던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이 참호전은 여러분 장기화돼요. 그래서 후방에서 열심히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후방도 중요해. 전방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총력전이라고 했죠. 자, 그와 동시에 고향전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자, 연합국 또는 동맹국 편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서 연합국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 들어가는 등 이러한 각 나라들의 생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물자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 이후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해상 봉쇄를 뚫고자 독일은 잠수함을 만들죠. 근데 제한을 두지 않고 바다 위의 모든 선박을 공격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인이 탄 선박도 상선도 공격해요. 그 결과 네, 루시타니아호가 격침됩니다. 자, 이곳에 있었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있었네. 자, 지금 현재 미국은 참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으로 점점 이제 기울게 되죠. 결정적으로 침범한 전부 사건을 통해서 독일이 미국에게 결국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결국 미국이 참전하면서 연합국가 동맹국의 요 탄소가 기울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에요. 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조금 이따 러시아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11월 혁명의 결과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빠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독일이 빠진다고 막 보내주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조약을 하나 맺게 돼요. 자, 이것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중, 그래서 단독이란 표현을 쓸게요. 단독 강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이탈함으로 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요. 미국이 참전했어요. 자금 지원 굉장히 빵빵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 이탈리아를 포함한 이탈리아가 아니지 동맹국들이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이런 동맹국들이 먼저 항복하게 되고요. 자, 상황이 어려워진 독일 안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제국이 붕괴하게 되고요. 독일에는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고 이 공화국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독일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항복함에 따라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은 종료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자, 여러분 연표 좀 보겠습니다. 전쟁은 1914년부터 시작해서 1918년쯤에 끝나게 되고요.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기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독일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었어요. 이 회의는 파리에서 열렸죠. 강화는 화해 조약을 맺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자, 연합국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들의 입김이 강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 윌슨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4개의 원칙을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각 식민지, 이게 패전국의 식민지 말하는 거예요. 신정국이 아니라. 자, 식민지 민족들의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까? 결정하게 하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나옴에 따라서 자, 이제 패전국들의 식민지가 잘하면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비밀 외교, 삼국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핵싸움, 각 세계가 뭉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비밀 외교를 끝내자. 이제는 이제 삼국 동맹 같은 거 맺지 말고 국제기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중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군비를 축소해서 이제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평화 원칙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이 파리 강화에 참가했던 연합국들은 자, 그들의 이익을 평화 유지보다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파리 강화 회의 결과 체결되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한 베르사유 체제는 이 체제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한 체제예요. 네,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평화 유지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점 이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일 때문이야. 그러면 모든 책임, 배상금 다 독일에게 짊어질 겁니다. 자, 독일은 영토도 축소됐고요. 주변 국가들한테 독일의 영토를 떼어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에 있었던 식민지, 모든 식민지는 박탈됩니다. 군비 축소해야 돼요. 이제 독일은 10만 명 정도로 병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잠깐 만들지도 못해. 자, 이런 상황이 되고요. 배상금, 1320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 독일인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독일이 잘 터긴 했지만, 그렇죠? 자, 지금 독일을 거의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 외교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국제 연맹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국제연맹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을 텐데, 첫 번째, 미, 소 등의 이런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근데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한다면 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거. 자, 이것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국제연맹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자, 전쟁 후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한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패전국의 신지가 독립합니다. 여러분 이거 민주주의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공화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유럽에 많은 공화국들, 작은 공화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확산되게 되냐면요. 선거에 재산, 성별과 같은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선거, 투표권을 얻게 되는 보통 선거가 확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도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요. 자, 여성의 총력전이었죠. 사회 참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도 인정하게 되고요. 물론 러시아도 인정하고요. 영국도 인정하게 되고 이제 미국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노동자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것이 전쟁 후 1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가 발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요만큼이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요만큼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일도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큰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러시아 혁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걸 배경으로 묶어서 볼게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제정입니다. 황제, 짜르가 있어요. 이 짜르가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는 뒤늦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된다는 소리는 농업보다 공업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바로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식인들이 러시아 혁명의 특징은요, 다른 혁명과 다릅니다.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주 이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보셔야 돼요. 이 지식인들이 산업화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사회주의 수용.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짜르 전제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산업화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개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구가 점점 커져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러일 전쟁이 좀 옛날에 있었죠. 이거는 저번 시험 범위에 나왔었죠.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좀 옛날이에요. 자, 이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되잖아요. 전쟁이 져갈 때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질 즈음에 이미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상태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짜르에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저의 삶을 좀 개선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하기 위해서 궁전에 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요, 네, 이제 오히려 짜르의 군대는 시군중에게 총을 쐈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러시아 민중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많이 화가 난 이 민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짜르는 10월 선언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좀 자유를 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의회 세워줄게. 이게 뭐냐면 두마라는 의회입니다.
두마 선생님 이런 농담을 썼는데, 네, 자, 두마 나오면 아 이거 10월 선언이구나 하고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10월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르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며 어떤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혁명이 처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정부의 흐름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에 넣어봤어요. 자, 제정 러시아입니다. 이 제정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우긴 진짜 열심히 싸우는데 문제는 패전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자르가 최전선까지 가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경제도 악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때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자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혁명은 1917년 러시아 달력으로는 2월, 서양 달력으로는 3월입니다. 우리 책 기준으로 3월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모였던 많이 성장했던 노동자 그리고 병사들은요 소비에트라고 하는 평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주체가 되었고요. 이들이 원했던 거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더 이상 그만 싸웁시다. 왜 지금 러시아는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짜르 때문이야. 짜르를 타도해서 재정을 타도하자. 이것이 바로 3월 혁명의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를 말해요. 이 소비에트의 봉기로 짜르 재정이 붕괴하고요. 짜르는 그의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그 동생마저 거절함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재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자, 재정은 붕괴했어. 임시정부야.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민중들이 원하던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빠지는 거,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게 되고요.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서, 못 참겠어. 네, 사회주의 세력 중에, 여러 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부릅니다. 이 볼셰비키를 이끈 사람, 레닌, 혁명가 배운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붉은 광장에 그분을 보여드린 적 있죠. 자,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레닌의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11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11월 혁명, 러시아 옛날 달력으로는 10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모든 권력을 바로 소비에트에게 주자라고 하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정부는 소비에트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비에트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레닌은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런 것들을 했었지. 자, 첫 번째로, 지금 민중들이 원하는 건 전쟁 중단입니다. 독일과 소련 간의 단독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이름은 기일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발은 뺐는데, 자, 지금 현재 사회주의 국가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전 세계 사회주의에 영향을 주는 어떤 영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국제공산당 조직이에요. 이걸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줄여서 코민테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경제체제가 완전히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바꾸겠어라고 하면서 국가의 여러 기반 산업들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토지, 예를 들어 공장 시설 이런 것들을 국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사회주의 개혁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경제를 일부 허용하는 여러분 NEP라고 선생님이 써드렸던 신경제 정책을 시도해서 러시아의 당시 소비에트 정부의 경제 상황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다독다독해서 회복을 합니다. 좀 회복했어. 자, 그러면 주변에 소비에트 정부들이 많이 생기고 코민테른이 지정함에 따라서 러시아 주변에 소비에트 정부들이 생겨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좀 이제 뭔가를 해볼 만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 레닌은 주변 소비에트 정부를 묶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소련을 수립하게 되죠. 이 소련의 공식 명칭은 소비에트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주의를 채택했어요. 공화국 그리고 연방제죠. 연방 줄여서 소련하고 부릅니다. 자, 소련의 레닌의 뒤를 이어 스탈린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공업 발달을 위해 여러분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개발을 합니다. 자, 특히 중공업 파트에서 중공업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요.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네, 이 계획은 성공을 거두어서 러시아의 중공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러시아 인민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뒷받침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컸어요. 자, 그 반대파를 숙청해버리고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게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별명, 네, 인간 백정이라는 말까지 했죠. 네, 어마어마한 숙청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전개였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겠죠? 네, 민족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중국을 위주로 볼 거고요. 그 외에 인도, 베트남, 오스만 제국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독일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요 이권, 선생님 어떤 거 보여드렸었냐면 산둥반도에 칭다오 보여드렸었어요. 네, 칭다오 산둥반도에 있습니다. 여기 독일이 이권으로 차지하고 있었거든. 자,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21개조 요구였어요. 자, 근데 이 요구는 민족 자결주의에 따르면, 자, 지금 현재 민족 자결주의 중국 민족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 패전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요 산둥반도 중국 민족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해야 되는데 자, 파리 강화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일본이 갖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 21개조 요구 내용은 뭐였냐면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거의 허락이죠. 용인해 줍니다. 이에 따라서 자 중국 사람들 호강합니다. 1919년에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 결과를 들은 민중들은 5월 4일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시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퍼진 민족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을 5.54 운동이라고 그 결과 베이징 군벌 정부는 파리 강화의 결정을 거부합니다. 즉 민중들이 산둥반도를 지켜낸 거예요. 야, 민중의 역할이 크다. 네, 이에 따라서 민중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당이 조작이 됩니다. 어떤 당이 있었냐면 중국에 중국 국민당이 있었고요. 중국 공산당이 생겨요. 자, 이 두 당은 어떤 과제를 지금 동시에 앞으로 둘의 공동의 적 누구냐? 바로 군벌입니다. 자, 이 군벌을 타도하고 이 군벌과 결탁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이 둘이 손을 잡아요. 네, 적의 적은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이 첫 번째 손을 잡은 사건을 제1차 국민당의 국, 공산당의 공에서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동 목표 군벌 타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북벌을 진행하게 되고요. 군벌이 주로 북쪽에 있었죠. 자,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면 대성공인데 문제는 이것이 결렬되죠. 자, 국민당은 공산당을 토벌하고요. 이에 따라서 공산당은 살기 위해서 네,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선생님 사진 보여드렸어요.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떠나는 모습. 자,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죠. 축소해서 연표 좀 보겠습니다. 1937년경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중일전쟁이 터지게 돼요. 자, 이 중일전쟁은 중국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우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들이 원하는 거, 중국 민중들이 원하는 거 뭐였냐면 항일, 공동전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민당의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 납치 사건 있었다. 자, 그를 통해서 공산당을 토벌하는 장제스 이제 다시 손을 잡기로 합니다.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네, 항일, 즉 말하자면 제국주의 세력에게 저항하는 이런 운동이 계속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요, 독립 약속 영국이 지키지 않습니다. 인도는 어떤 사람 배웠었냐면 한 사람밖에 안 배웠어. 간도가 아니라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있었어요. 자, 베트남에서도 여러분 홍 아저씨 한 사람 배웠습니다.
호찌민의 자,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운동 나중에 성공한 거 아시죠?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는 호찌민 배운 적 있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진나라죠. 이 진나라가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이권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 연합국의 세력을 이제 저항하면서 공화국을 세우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터키 혁명에 주도했던 사람 무스타파 케말을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의 일부분을 배우시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1929년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을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이 과잉 생산 문제는 계속 누적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1929년 갑자기 뉴욕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급증합니다. 미국의 경기는 침체돼요.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 이에 따라 전 세계로 이 대공황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내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에 개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 공급이 문제였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게 합니다. 또는 노동자 농민들이 수요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를 개발하는 이런 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식민지가 많죠. 그래서 이들은 식민지를 묶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블록이라죠. 블록 경제를 구축해서 자, 그래서 이들은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전체주의가 이 불안을 틈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보다 전체, 즉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독재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 독재를 통해서 팽창 정책을 추진합니다. 팽창 정책을 하는 방법, 전쟁,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게 바로 이 전체주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등장하고요. 이 파시스트 당의 사상이다라고 해서 파시즘이라고 전체주의를 부릅니다. 독일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히틀러가 등장하고요. 이 히틀러의 나치즘, 맞아요. 나치당의 사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나치당은 이탈리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특히 인종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서 유대인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군부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는, 좋은 게 아니죠. 시작되는 이 분위기가 무르익게 됐어요. 바로 이 전체주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녹화 방식을 바꿔봤어요. 자, 전체주의의 등장과 그의 대두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요 추축국들이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베를린, 독일이죠. 로마 추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탈리아죠. 여기에 공산주의를 셋 다 싫어하는 전체주의의 특성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공산주의를 막겠다라고 하는 반공협정을 맺음으로써 추축국의 모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연합국이 싸우는 게 2차 세계대전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어떤 이전과의 전쟁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러분 총력전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둘째로 참호전의 모습이 양상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명이 대량 살상되는 그런 모습도 가져오게 됩니다.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던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는데요.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자, 심리전 이루어지고요. 매스미디어 등장했으니까. 자, 그리고 신무기, 예를 들어 핵무기 개발되는 모습. 자, 그리고 전체주의의 특징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국뿐만 아니라 적국이라는 말도 못하죠. 근데 대량 학살, 고의적인, 의도적인, 정책적인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인권 유린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전쟁이라고 보기 아직은 애매해요.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군대를 환영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네, 히틀러의 나치당은 독일의 영역을 넓히겠다, 생활 영역을 넓히겠다를 실천해 갑니다. 네, 전체주의 특징 중 하나인 팽창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체코의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죠? 아이고, 선생님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줄여서 지금 체코라고 쓴 건데,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독일인이 살고 있었던 영역을 내놔라. 자, 이를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 결과 독일이 그만큼만 독일인이 사는 영역만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았죠. 자, 이제 독일이 팽창 정책을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합국은 이 다음은 폴란드인 것 같아. 폴란드를 독일이 침공한다면 우리 대응하자라고 폴란드와 이제 상호 원조 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독일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동부전선이 있으면 서부전선과 동시에 하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소련이에요. 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동부전선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독일 내 서쪽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네, 서쪽으로 침공에 들어온 게 아니라 폴란드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그래서 이때부터를 연합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독일은 이렇게 폴란드를 침공해서 소련과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눠 먹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전격전을 통해 프랑스 쪽, 특히 벨기에, 네덜란드 쪽으로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너무나 허망하게 파리가 함락되면서 무너지게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영국은 독일의 공습을 당하면서 영국 항공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드골 장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영국의 망명정부를 꾸리게 되고요. 영국의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도 계속해서 항전하겠다라는 의지를 굳힙니다. 자, 독일은 지금 이제 슬슬 자원이 떨어져 갑니다. 서쪽에서의 전쟁은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 분위기. 자, 동쪽에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련 쉽게 무너지지 않죠.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여러분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공업을 발전시켰어요. 굉장히 잘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명피해는 어마어마했다. 그래프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자, 이 와중에 일본도 싸우고 있습니다. 중일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일본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자원을 얻기 위해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이 일본에 경제 봉쇄로서 압박을 가해요. 당시 일본 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죠. 자, 진주만 공습 또는 진주만 기습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진주만 침공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 된 사건으로 봅니다. 자, 지금 연합국이 처음부터 야, 미국 들었으니까 잘 싸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막 이기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투를 통해서 역전의 분위기를 잡게 되는데요.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게 되고 소련 같은 경우는 육군이었죠. 네, 육군 간의 전쟁이었는데 아이고, 네, 겨울이 도래한 바로 그 전쟁. 스탈린, 그라드,
전투를 통해서 독일군 상당수가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네, 승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네, 연합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소리예요. 독일이 승기를 빼앗겼다는 소리예요. 자, 이것을 굳히기 위해 연합국은 프랑스로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계획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바로 D-Day의 기원이 됐던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성공을 함에 따라 프랑스를 다시 회복하고요. 이대로 독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독일은 죄송해요. 히틀러가 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강한 한 방을 먹이게 되죠. 일본은 이후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완전히 종전되게 됐습니다. 자, 전쟁의 전개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중에 진짜 인류 역사상 정말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 싶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대량 학살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나치당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우리 역사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홀로 포스트라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 가까이가 학살됐던 사건이었고요. 자, 또한 중일 전쟁 중 일본에 의한 중국인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난징에서 있었던 대학살이 우리 교과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었고요. 그 외 일본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죠. 여기까지만 할게. 자,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희생이 됐었죠. 예를 들어 군함도와 같은 강제 동원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일본군의 소위 말하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네, 자, 그 여성들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 되겠습니다. 자, 이 평화를 위한 노력,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또 발생해서 3차 세계대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화를 위한 노력 보도록 할게요. 국제연맹은 분명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또 다른 군비 확장과 팽창을 막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유엔이라고 알고 있는 국제 연합이 창설됩니다. 이름 주의하세요. 연맹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대국이 꼭 참여를 해야 이전처럼 네, 그 힘이 약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미소 등 강대국이 이제 참여하고요. 자, 두 번째로 군사적 제재 수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 있을 거예요. 이 유엔군을 파견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 하면은 이거 국제 연합이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중에 있었던 대량 학살과 같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제 군사 재판이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자, 그리고 일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쿄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1945년 이후부터 바로 평화가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차가운 전쟁을 냉전이라고 부르죠. 콜드워입니다. 자, 사상 이념의 전쟁이었어요. 자, 그 시작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동유럽이 점차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우리 미국이 원조하겠다라고 했던 선언이 있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부터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이 둘의 이념은 결코 섞일 수가 없죠. 이 둘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평화가 바로 찾아오진 않았다는 거. 자, 이 트루먼 독트린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경제 원조 계획이에요. 마셜 플랜 또는 마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맞서서 소련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공산당 정보국에 해당되는 코민,
포럼을 창설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도 동유럽을 상호 원조하겠다라고 하는 네, 공산주의 국가끼리의 상호 원조 기구입니다. 포맥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직 전쟁이라 하기엔 좀 애매하죠. 네, 군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쟁이라 부릅니다. 자, 미국과 북유럽 지역을 묶어볼게요. 이곳은 가운데 대서양을 끼고 있죠.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위 나토를 창설해서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묶습니다. 자, 반면에 공산주의 쪽을 묶은 것은 폴란드의 바르샤바의 이름을 따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 군사기구예요. 자,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남북이지만 독일은 서로 분열되어서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자본주의 진영 미국, 프랑스, 영국 쪽이 임시로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둘의 대립이 여기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 두 진영의 대립이 반영된 결과 베를린의 장벽이 세워지죠.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적인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도 냉전 한복판에 있었어요. 한반도에 38도선 기준으로 북쪽을 소련이, 남쪽을 미국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 나눈 결과 여기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됐고 서로 다른 체제를 채택함에 따라 분열될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지게 됩니다. 즉, 공산화가 됩니다. 중국의 현재 명칭, 중화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어 중국 본토가 공산화가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이념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와중에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의하실 점, 냉전 중에도 뜨거운 전쟁, 열전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사례, 냉전의 최전선에서 있었죠. 그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요. 자, 또한 베트남도 공산화가 되려고 했었는데 베트남 독립했거든요. 프랑스로부터. 자, 호치민을 위시로 하는 자, 민족주의자들이 독립하는데 큰 공헌했지만 이들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컸어요. 자, 미국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남베트남을 지원함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 냉전에 주요 국가들이 개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북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쪽이었고요. 남베트남은 우리나라랑 이렇게 북쪽 남쪽이 같습니다. 네, 자, 친미, 즉 자본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 두 냉전의 요 열전은요, 미국이 철수함에 따라서 남베트남이 완전히 미국이 철수하면 도와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불리해지죠. 이에 따라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핵무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은 서로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해서예요. 자, 그런데 핵 전쟁 직전까지 갔던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다더라.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함에 따라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있기도 하였고요. 자, 냉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될 거예요. 그 이유는 흑과 백의 논쟁에서 회색 지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은 나는 1세기에도 2세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는 제3세기가 되겠어 라는 그런 회색 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흑백 논리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겠죠. 네, 이에 따라서 자, 제3세계 국가들은 냉전이 아닌 평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었고요. 자, 제2세계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했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냉전 싫어. 네, 하면서 자, 평화 5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 간의 평등을 도모하기도 했어요. 자,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약소국들도 뭉치면 강해질 수 있겠죠. 자, 많은 나라들이 뭉치기로 합니다. 그걸 위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모이는 회의를 갖게 되고요. 평화 5원칙을 발달시켜서 평화 10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자, 내용은 모든 국가들 간의 평등, 자, 그리고 1세계, 2세계에도 속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좀 더 많은 세력들이 확장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제1차 비동맹 회의에서는 예전에는 동유럽 쪽이 2세계에 포함이 됐었는데, 네,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동유럽 쪽에 있었어요. 자, 티토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위에 있는 인도 네루 그대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표적으로 나세르가 이렇게 자, 이렇게 제3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생님 베트남 봤고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냐면요. 서아시아 지역에 네, 이스라엘이 독립한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 그러나 영국이 세계대전 중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서로 중복된 약속을 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지금까지도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거 우리 확인했었어요. 1, 2, 3, 4차 전쟁까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미국 대통령의 선언으로 냉전이 시작됐다면 또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의 선언으로 냉전이 완화됐다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에 아주 큰 영향을 줬던 바로 그 선언이에요. 아시아 군사 분쟁에 미국이 이제는 너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 대통령의 이름을 땄죠. 대통령 이름 닉슨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바로 냉전의 완화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주요 개념만 콕콕 집어서 일단 정리는 해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료를 보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교과서 기준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요 정도만 봐도 여러분이 거의 1시간만 투자해도 복습 가능하죠? 충분히 시험 공부 한두 시간에 복습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습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나눠드렸던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헷갈리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역사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